안녕하세요. 노땅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 병을 앓으면서 경험한 내용과 공부한 후중 인대고라의 초기 증상과 척수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추 후중 인대고라의 초기 증상을 이야기할 때 무증상, 목의 뻣뻣함, 뒷목 통증을 말합니다. 후중 인대의 역할을 찾아보면 척추에 있는 인대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목을 숙일 때 과하게 구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대란 탄력 섬유 조직으로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를 하면서 관절이 운동을 부드럽게 합니다. 경추에 있는 후중 인대도 우리 목을 과하게 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목이 움직일 때마다 목뼈가 탈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후중 인대에 골화가 생기면 인대는 뼈처럼 굳어지면서 인대 본연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며 목이 뻣뻣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화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0,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목이 많이 뻣뻣했고 자주 뻐근했으며 목이 돌아가지 않는 날에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알 수 없는 두통과 뒷목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형외과를 갔었지만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이야기에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말했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30대 후반부터는 뒷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 두통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가도 그때뿐이고 그 당시 비만이 심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스스로 진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거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진통제하고 물리치료였는데 그건 잠시뿐이었기에 그래서 운동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면서 체중도 120kg에서 100kg까지 감량했고 그 당시부터 술도 같이 끊으면서 잠시나마 통증을 잊고 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깨의 뻐근함과 통증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직업이 프로그래머이기에 매일 컴퓨터 앞에 살다 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장에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대부분 굳은 어깨와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경추 3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뒷목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추 4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어깨 및 견갑골 통증이 발생합니다. MRI와 CT 영상 보는 법을 공부하면서 내 CT 영상으로 확인하니 C3번과 C4번의 골화가 수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추 수술 뒤에 뒷목이 붓는 것과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뒷목 통증은 호전만 되었고 또한 골화를 제거하지 않아서 뒷목 뻐근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어깨 통증은 잠시 사라졌지만 수술 8개월 후부터 어깨 통증은 더 심해졌으며 이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아파 보였다면 의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자전거를 100km 이상을 탈 수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정형외과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제대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다른 환우들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정도로 통증이 힘들었다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더 징징거렸다면 그 흔한 CT나 MRI를 한 번은 촬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많이 촬영했는데 운도 나빴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의사가 자세히 보았다면 큰 병원에 가서 CT나 MRI 촬영을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뻐근해서 우연히 목 디스크 검사를 갔다가 후종인대구라 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으로 CT를 촬영했다가 진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형외과 의사도 후종인대구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자 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의사가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도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지마비에 무시무시한 내용에 놀라서 바로 대학병원 명의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명의는 당장 마비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경증 환자에게는 동네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학병원 명의는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보는데 경증 환자의 말은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후종인대구라에 환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의사는 죽는 병도 아니고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는 힘들어서 몇 달을 기다리고 어떤 환자는 지방에서 몇 시간 버스나 기차를 타고 와서 간신히 만난 의사한테 1분도 안 되는 진료를 보면 화도 나는 것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초기 증상 환의 상담이 오면 저는 일단 근처 대학병원 진료를 먼저 보고 수술 소견이 나오면 명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는 꼭 명의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가라고 말씀드리며 대신 1분 컷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분 컷을 당하는 것은 좋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절대 1분 컷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분 컷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통증에 민감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같은 환우로 이해는 갑니다. 후종인대구라의 통증은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듣다가 짜증이 나거나 말을 끊게 됩니다. 어떤 환우는 말을 끊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시는 그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손해를 보는지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정신과 진료가 도움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좀 잊고 살고 싶은데 저 또한 정말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후종인대구라에 빠져서 사지마비만 생각하고 매일 인터넷이나 유튜브, 척추카페 등에 몰입해 있다 보면 우울증만 옵니다. 이렇게 우울감이 올 때는 집안에 있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든 쇼핑을 하든 커피를 마셔도 집에서 마시지 말고 커피숍 가서 누군가를 만나라고 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진통제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진통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나 진통제가 완전한 해법이면 좋겠지만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내성이 생기고 진통 효과가 떨어지면서 진통제의 증량 문제가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은 없으나 양을 늘림에 따라 진통 효과가 무한정 커지지 않고 최대량에 다다르면 더 이상 진통 효과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마약성 진통제는 약의 증량에 따라 진통 효과가 무한정 커지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최대 용량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사는 진통제에 대해 계속 복용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사는 최대한 진통제를 안 먹고 버틸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의사를 모두 만나보았는데
저는 후자인 진통제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의견이 다르듯 환우마다 또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정답이 없고 어떤 방법이 좋다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로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통증에도 무리해서 계속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통제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목에 찜질팩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건으로 마사지도 하고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나 침도 맞으면서 진통제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수술 5번 받으면서 생긴 후유증과 이 병이 진행됨에 따른 통증까지 운동을 하면서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환우는 현재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통제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후중인대구라를 설명하는 많은 절에서 척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척수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개구리를 솥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개구리는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도망갈 시도조차 않고 그대로 있다가 서서히 익어버려 죽게 되지. 척수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탕이 있습니다. 돼지 등뼈 안쪽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처럼 보이는 노란 힘줄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이를 감자라고 해서 감자탕이라고 합니다. 그 감자가 돼지의 척수로서 신경세포의 하나인 돼지의 중추신경입니다. 우리 척추에도 같은 척수가 있으며 그 척수가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을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후중인대구라의 1년에 종으로 자란 크기는 평균 0.2에서 0.4m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라가 자라서 척수를 누르는데 다른 병에 비해 그 눌리는 상태가 개구리를 솥에 넣고 천천히 끓이는 것과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 아주 심각하게 눌릴 때까지 크게 자각을 못하다가 척수증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중추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경추 후중인대구라 환우가 척수가 눌리게 되면 처음 느끼는 것이 손이나 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발보다는 손이나 팔에 먼저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발에는 안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흉추 후중인대구라 환우는 손이나 팔로 가는 신경은 경추에서 가기 때문에 손이나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은 손이나 팔로 가는 신경보다 우리는 좀 둔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추 후중인대구라 환우의 경우에 다리나 발 쪽에 저림이 없이 다음 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추워지는 가을부터 저림 증상은 심해지며 척수증에 의한 저림 증상은 1, 2주 정도 지켜보면서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척수증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각마비도 척수증이 초기 증상으로 분류하는데 저는 중기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린과 감각마비를 같은 선상에 보아야 할지 다르게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린과 감각마비는 손이나 팔보다는 발과 다리에서 주로 느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시림은 주로 밤에 나타나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에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샤워를 할 때 발과 다리에 갑자기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닿았을 때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시림으로 보아야 할지 감각마비로 보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엄지 발톱을 깎다가 잘못해서 살을 찝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통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지발가락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감각마비가 아닌가 싶은데 시림보다는 좀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척수증에서 힘 빠짐이 가장 어려운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컨디션이 좀 나쁘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척수증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손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후중 인대고라의 힘든 점이 진행 속도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힘 빠짐인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지 분간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해지는 것인지 심지어 심적 압박감에 의한 것인지조차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 빠짐이 있으면 병원에 오라는데 아마 하루에도 12번은 더 가야 하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 빠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팔이나 다리를 잡고 힘껏 밀어보세요. 힘껏 당겨보세요. 로 힘 빠짐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힘 빠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근전도 검사가 아닌가 싶지만 정형외과는 근전도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느낌만 있을 뿐 힘 빠짐이 있는지 확신하기가 힘듭니다. 환자가 확실하게 힘 빠짐을 인지하는 시점은 대부분 보행장애나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인 것 같습니다. 힘이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정량적 측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100m를 10초에 뛰지만 누군가는 20초에 뛰듯이 각자 운동 능력은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m를 평균 20초에 뛰던 사람이 25초가 된다면 20%의 힘 빠짐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기간을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정도를 잡는다면 좀 더 객관적인 힘 빠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첫 수술을 받은 후에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기록을 했습니다. 5번째 흉초 재수술은 2024년 1월 2일에 받았습니다. 2023년도 9월부터 다리에 좀 이상한 느낌은 들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은 없었고 몸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느낌만으로 MRI나 CT를 매번 촬영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CT는 방사선이라 자주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재활운동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12월 초에 운동 기록을 분석해서 보니 전년도에는 평균 속도가 시간당 17에서 18km였는데 7, 8월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11월의 평균 속도는 13에서 14km로 약 25%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12월에 MRI를 촬영하니 흉추의 중추신경이 심각하게 눌려 있었고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매일 운동한다면 스마트워치로 운동을 기록하면서 변화를 확인하면 힘 빠짐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한다면 러닝머신의 거리와 속도를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모든 환우가 운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또 어떤 환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손으로 잼잼의 기록을 통해서 힘 빠짐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1분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잼잼의 횟수를 기록해서 월 평균 개수를 확인하면 힘 빠짐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초에 잼잼을 2, 3회 미만이라면 병원을 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많은 자료에서 구름 위를 걷는다든지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환우를 써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중인대고라 진단받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페달을 고르지 못하면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뛰려고 하는데 주저앉거나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러지?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는지 자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통증이 이렇게 심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았을 텐데 척수증은 처음 겪을 때 그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4번이 수술을 받았지만 보행장애로 느낄 만큼 인지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추 4번째 재수술 때 수술실에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서 수술 다음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은 지팡이 없이 산책길도 걷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지팡이를 짚게 됐는데 지금도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보행장애를 중간에 환자가 인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에 의지해서 내려가야 될 때야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행장애가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기가 매우 힘들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행 이상함을 인지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들 또한 잘 인지 못하는 것 같고 가끔 보는 사람이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할 때가 되어서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20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에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9월쯤 되어서는 자주 떨어뜨리고 액정까지 깨진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는 횟수가 평소보다 이상하게 많다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인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대소변 장애를 이야기하면 디스크에 의한 대소변 장애와 같이 대소변이 새거나 아예 못 보는 장애를 생각합니다. 괄약근을 조절 못하는 그런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흉추 황색인대고라 첫 수술 때 배뇨 배변 장애를 겪었고 나머지 4번의 수술에는 겪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흉추 재수술 때에도 배뇨 배변 장애는 겪지 않았습니다. 배뇨 배변 장애가 생겼을 때 원인이 고라라고 생각을 못했고 장애 문제가 있거나 비뇨기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변의 경우 변비와 비슷하면서 다르게 변을 한번 볼 때 아주 조금씩 보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딱딱한 변은 아닙니다. 소변은 항상 잔뇨감이 남아있고 아마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합니다. 수술 바로 전에는 소변을 한 번 보는 양이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보았고 하루에 20-30번을 보았습니다. 수술하고 첫 소변과 첫 대변을 보면서 이것이 배뇨 배변장애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체마비나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는 사고와 같이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거나 수술 중에 뇌척수액 노출이나 신경을 잘못 건드려 완전 손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체마비는 3번째 수술 후에 한 번 경험을 했고 다행히 뇌척수액 노출에 의해 일시적인 하체마비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하체마비나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거나 수술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비가 되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웬만큼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었던 신경이 살아오는데 이는 환자의 의지나 체력에 따르는 것이지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라의 환우에게 척수증이 시작되었다면 수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척수증이 시작된 후에 얼마 만에 수술을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저림에서 보행장애까지 왔었고 몇 년을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 중에 있는 환우도 있는 것을 보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척수증이 시작되었다고 너무 일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라 환우 중에 수술하고도 수술 전 이상보다 질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90% 이상이 수술 전과 같이 일상생활 및 하던 운동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의사는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등을 우려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이든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저는 5번의 수술을 받고 이 정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넘어져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탑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많은 병원에서 후중인대고라를 설명하며 도움이 되는 자료도 있으나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묘하게 잘못된 정보를 갖고 광고를 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 병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돈만 낭비하면 되겠으나 잘못된 치료를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추 후중인대고라 환우는 이미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도수 치료나 추나 치료를 받다가 경추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환우는 한의원에서 완치할 수 있다는 말에 치료를 받다가 결국 휠체어에 앉아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후중인대고라는 원인도 모르며 치료제 또한 없으며 현재는 임시방편인 수술적 치료를 통해 마비를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을 내다보고 이 병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CT나 MRI 영상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라 크기를 측정할 줄 안다면 여러 해 촬영한 CT를 통해서 자신의 고라는 1년에 몇 미리 자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종으로 0.2에서 0.4mm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1년에 자란 고라 크기를 통해 향후 수술을 받거나 의사를 선택할 때 조금은 옳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